야, 노망난 늙은이가 뭘 안다고 나서? 조용히 방구석에나 처박혀 있어 내. 어느 날 밤 정심 할머니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밖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만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겨울밤의 침침함이 할머니의 방을 가득 채웠고 낡은 창문틀은 바람에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할머니는 전기장판을 펴고 누워 있었습니다. 겨울이면 언제나 그랬습니다.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불을 끄고 전기장판 하나에만 의지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할머니, 빨리, 빨리 도망가세요. 위험해요.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을 향한 공포스러운 두드림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쿵, 쿵. 마치 누군가 문을 부수려고 하는 것처럼 강하고 거친 소리였습니다. 처음에는 꿈인 줄 알았던 할머니는 다시 눈을 감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쿵, 쿵, 쿵. 심장이 발끝까지 곤두박질 치는 소리와 함께 할머니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손은 떨렸고 머릿속은 하얀색이었습니다. 이런 시간에 누가, 무슨 일이? 할머니의 나이 70을 넘긴 뼈마디가 바르르 떨렸습니다. 천천히 현관을 향해 나갔습니다. 누구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밖에서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상 보기 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세요. 정심 할머니는 낡았지만 정든 빌라 2층에서 50년을 넘게 살아오셨습니다. 그 집에서 자식들을 키웠고 손주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봤으며 남편과 함께한 모든 추억을 간직한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후 할머니는 그 집에서 혼자 지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움이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할머니는 그 외로움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할머니에게는 슬아의 아들 민수가 있었습니다. 민수는 대학을 나왔고 꽤 괜찮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이 자신을 찾아올 때마다 설레는 마음으로 밥을 준비했습니다. 되도록이면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만들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민수가 데려온 며느리 김 여사는 처음부터 할머니에게 다가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방 한 칸이라도 줄여서 살아야죠. 그 넓은 집에 혼자 계시면 뭐 하세요? 우리 셋이서 작은 원룸에서라도 함께 살면 낫지 않을까요? 며느리의 말은 처음에는 할머니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겨우 결혼한 지 2년, 아직 며느리의 진심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할머니는 그 말을 딸 같은 아내가 제안하는 배려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 숨겨진 의도를 간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며느리의 말투는 점점 더 가시 돋친 것처럼 변했습니다. 어머니, 이 오래된 집은 관리비도 많이 들고 안전하지도 않아요. 차라리 작은 원룸으로 옮기시면 우리가 더 편할 텐데요. 어머니, 혹시 이 집에 저금이나 보험금이 많으신가요? 요즘은 노인 범죄가 많잖아요. 혹시 모르니 그런 거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요? 아들 민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효자인 줄 알았던 민수는 어느 시점부터인가 엄마에게 돈을 꿔달라고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해. 내가 벌어서 꼭 갚을 테니까. 할머니는 아들이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자신의 저금까지 꺼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결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그 돈은 어떻게 된 거니?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민수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엄마, 사업이 망했어. 미안해. 그 돈은 포기해. 할머니는 실망했지만 아들을 책망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민수는 더 이상 어머니를 제대로 챙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할머니의 재산에만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할머니는 아들을 믿으려고 애썼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엄마의 입장에서 너무 자식에게 의존하려고 하는 건 아닐까? 혹은 세상이 이렇게 각박해졌다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할머니의 마음 한구석을 자꾸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일이 터져버렸습니다. 어느 날 밤 정심 할머니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밖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만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겨울밤의 침침함이 할머니의 방을 가득 채웠고 낡은 창문틀은 바람에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할머니는 전기장판을 펴고 누워 있었습니다. 겨울이면 언제나 그랬습니다.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불을 끄고 전기장판 하나에만 의지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을 향한 공포스러운 두드림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쿵, 쿵. 마치 누군가 문을 부수려고 하는 것처럼 강하고 거친 소리였습니다. 처음에는 꿈인 줄 알았던 할머니는 다시 눈을 감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쿵, 쿵, 쿵. 심장이 발끝까지 곤두박질 치는 소리와 함께 할머니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손은 떨렸고 머릿속은 하얀색이었습니다. 이런 시간에 누가, 무슨 일이? 할머니의 나이 70을 넘긴 뼈마디가 바르르 떨렸습니다. 천천히 현관을 향해 나갔습니다. 누구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밖에서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빨리 도망가세요. 위험해요. 그 목소리는 1층에 새 들어 사는 총각 진수였습니다. 진수는 겨우 24살의 청년이었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저축하기 위해 할머니의 1층 방을 월세로 얻어 살고 있던 이웃이었습니다. 진수는 처음부터 할머니에게 친절했습니다. 쓰레기를 내다 버릴 때면 와서 도와주었고 할머니가 무거운 것을 들고 있으면 재빨리 달려와 받아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진수를 마치 자신의 손자처럼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 진수가 지금 도망가세요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진수의 목소리에 망설일 틈도 없이 본능적으로 몸을 움직였습니다. 이유도 묻지 않고 옷도 제대로 걸치지 못한 채 현관문으로 향했습니다. 잠옷 위에 할머니가 입고 있던 낡은 카디건만을 걸쳤을 뿐입니다. 발에도 슬리퍼만 신었습니다. 문고리를 잡는 순간 진수의 목소리가 더욱 크게 들렸습니다. 할머니, 뒷문으로. 빨리요. 현관으로 나오면 안 돼요. 할머니는 진수가 가리킨 대로 부엌 뒤편 작은 쪽문으로 향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문을 여는 데만 몇 초가 걸렸습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서는 순간 등 뒤에서 쿵 하는 섬뜩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문이 부서지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낯선 발걸음 소리. 여러 사람이 우르르 집 안으로 들어서는 듯한 발자국 소리가 할머니의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할머니는 영문도 모른 채 진수가 도망가세요 라고 외쳤던 그 말을 떠올리며 목숨 걸고 뛰었습니다. 뒷마당을 가로질러 좁은 골목길로 그리고 어두운 밤거리로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추격하는 발소리까지 들렸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뇌리를 스치는 생각, 내 아들 민수와 며느리 김 여사 설마. 정심 할머니는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한참을 숨을 골랐습니다. 몸은 추위에 떨렸지만 마음은 그보다 더 차가운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밤하늘은 여전히 어두웠고 주변은 고요했습니다.
할머니는 종종 돌아보며 누군가 따라오는 건 아닌지 살펴봤습니다. 다행히 뒤를 따라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까 집에서 들렸던 쿵소리와 낯선 발걸음 소리가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누가 집에 들어온 건가? 진수는 왜 그렇게 다급하게 도망가라고 했을까? 그리고 왜 하필 지금 이 시간에?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할머니는 생각해 봤습니다. 민수와 김 여사가 자신을 찾아온 건 언제였지? 이번 달에는 아직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는데, 아, 그들이 항상 어머니, 이 집은 위험해요. 어머니, 이 집에서 혼자 있으면 안 돼요라고 말했던 그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할머니는 진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더 걸어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의 통화는 연결 대상이 없어 연결되지 않습니다. 자동 안내 메시지만 반복되었습니다. 불안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혹시 진수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아니면 진수가 자신을 속인 것일까? 하지만 할머니는 진수의 순박한 얼굴을 떠올리며 그럴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진수는 항상 할머니, 무거운 거 들지 마세요. 할머니, 날씨 추운데 따뜻하게 입으세요. 라고 말하는 따뜻한 아이였습니다. 그런 진수가 자신을 속일 리가 없었습니다. 며칠을 밤새면서 공원 벤치에서 지낸 할머니는 결국 용기를 내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집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가구들은 찢겨져 있었고 창문은 깨져 있었으며 갓나가는 물건들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오래전부터 모아두었던 골동품도 팔찌도 시계도 모두 없었습니다. 마치 도둑이 체계적으로 집을 턴 것처럼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혼자 남겨진 이 낡은 집에서 할머니는 자신의 가슴 위에 깊은 상처가 패인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아들 민수와 며느리 김 여사가 들어섰습니다. 어머니, 민수가 할머니에게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들의 얼굴에서 걱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대체 어디 다녀오신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며느리 김 여사가 가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연기가 가득했습니다. 마치 연극 무대에서 들을 법한 과장되고 어색한 걱정 목소리였습니다. 아들 민수는 눈을 피하며 어머니, 집이 왜 이렇게 됐어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들의 연기에 구역질이 났습니다. 자신이 방금 경험한 공포와 이 며칠간의 고통을 생각하면 이들의 뻔뻔함이 더욱 증오스러웠습니다. 내들이 한 짓이잖아. 밤중에 쳐들어와서 내 집을 엉망으로 만들고 나까지 쫓아내려고 했어. 진수는 어디 갔니? 진수는 어디 간 거니? 민수와 김 여사는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계획이 어긋났다는 것에 대한 당황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수가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진수 씨는 어젯밤에 갑자기 이사를 가버렸어요. 월세도 안 내고 야반도주했지 뭐예요. 경찰에 신고하려고 해도 연락이 안 되네요. 그리고 어머니, 이 집도 이제 위험해요. 도둑들이 들었잖아요. 이런 오래된 집에서 혼자 사시는 건 정말 위험해요. 우리가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셔드리려고 했던 것도 어머니 안전을 생각해서였어요. 김 여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들의 거짓말에 기가 막혔습니다. 진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무슨 일이 있었음에 틀림없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들의 눈빛에서 섬뜩한 무언가를 읽어냈습니다. 바로
배신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신감 뒤에는 더 큰 악의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할머니는 아들 내외가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뚜렷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이 기묘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며느리 김 여사는 매일같이 할머니를 찾아와 어머니, 이제 이 집도 너무 위험해요. 괜히 혼자 계시다가 또 무슨 일 당하실라라고 종용했습니다. 요양원에 가시는 게 어때요? 요즘 시설이 정말 좋아졌거든요. 어머니 편의를 위해 모든 서류도 우리가 챙겨드릴게요. 아들 민수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김 여사 말이 맞아요. 이 동네는 치안도 안 좋아지고 있어요. 저희가 좋은 요양원 알아봐 드릴게요. 어머니 편안하시게. 할머니는 요양원이라는 말에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노인 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양원이나 시설 내 학대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은 할머니의 가슴을 더욱 철렁하게 만들었습니다. 요양원에 가면 자신은 어떻게 될까? 재산을 다 빼앗긴 후에 버려질 건 아닐까? 이런 끔찍한 상상들이 할머니의 머릿속을 사로잡았습니다. 설마 나를 요양원에 가두고 재산을 가로채려는 건 아닐까? 불길한 예감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98세 아버지를 5년간 폭행한 자식 이야기도 요양보호사가 치매 노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사건도 모두 할머니의 뇌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할머니는 아들 내외의 행동에서 수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예전의 자식들이 아니었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변해버린 괴물 같았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그들의 물질적 욕심이었습니다. 어머니, 이 집 어디에 있어요? 어머니, 이 집 시세가 얼마는 돼요? 어머니, 혹시 저금이나 보험금 같은 게 있어요? 이런 식의 질문들이 자꾸만 반복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며느리 김 여사가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더욱 경계심을 높였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할머니는 며느리의 가방을 뒤져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가방을 열어보니 뜻밖의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바로 요양원 입소 동의서와 재산 포기 각서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자신의 도장이 찍혀 있는 빈 위임장까지 손글씨로 된 서명란도 여러 개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할머니의 서명은 없었습니다. 모두 비어있는 상태였습니다. 할머니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들 내외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진수가 도망가라고 했던 이유, 밤중에 집이 엉망이 된 이유, 그리고 진수가 사라진 이유까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할머니를 납치했고 집을 엉망으로 만들어 도둑을 들었다고 꾸민 후 그 후속 조치로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요양원에 간 후에는 이 빈 서류들에 할머니의 이름을 도용해서 써넣을 계획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할머니의 모든 재산은 그들의 손 안에 들어갈 것이고 할머니는 요양원 깊숙이 갇혀 아무도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할머니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낳고 길러낸 아들이 자신이 며느리라고 부르며 반겼던 여자가 자신을 이렇게까지 속이고 해치려 했다니 현실이 꿈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충격으로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믿었던 아들 내외의 배신에 분노와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밤을 새가며 악을 쓰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슬퍼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이제 이들과 맞서 싸워야 할 때였습니다. 할머니는 이 모든 사실을 외부에 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자신의 말을 믿어줄까요?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노망난 늙은이의 헛소리로 치부해버리면 어쩌지? 아들 내외는 사회적으로 제대로 된 사람들입니다. 민수는 회사원이고 김 여사도 직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반면 할머니는 70살 넘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할머니입니다.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할머니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먼저 이웃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경로당에 찾아가 할머니들과 이야기하며 아들 내외의 수상한 행동과 재산에 대한 집착을 은근슬쩍 흘렸습니다. 요즘 우리 아들 내외가 이상해. 자꾸 내 집과 저금에 대해서 물어보고 요양원에 가라고 하니까 며느리가 와서는 내 재산을 정리하라고 하더라고. 처음에는 할머니들이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굳건한 표정과 진심이 담긴 말에 조금씩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설마 자식들이 그렇게까지 하려고 아무리 그래도 지 어미한테 그럴 수가 있나. 이런 못된 자식들. 요즘은 정말 이런 일들이 많다니까. 할머니들은 정심이의 이야기에 공감했습니다. 며칠 후 할머니는 아들 내외가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는 소문이 동네에 파다하게 퍼지게 만들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은 삼삼오오 모여 할머니의 이야기를 수군거렸습니다. 글쎄, 민수네가 지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낸다더라. 그것도 모자라 재산까지 다 빼앗으려고 한다던데? 호출 아줌마도 봤대. 민수 어머니 집에서 나가고 있는 거를.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이 소문은 결국 아들 민수와 며느리 김 여사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당황했지만 할머니의 말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노인이라고 해도 이따위의 협박 같은 말을 들을 사람이 있겠냐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오만한 생각은 곧 뒤집히게 될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신대. 할머니가 우리가 재산을 빼앗으려고 한다고 동네에서 떠돌린대. 이런 말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민수와 김 여사도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할머니를 얕잡아 봤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게 할머니의 헛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소문은 일파만파 퍼져나갔고 아들 민수와 며느리 김 여사는 동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뒷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할머니의 말을 무시하며 오히려 더 강압적으로 요양원 입소를 추진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다른 선택지가 없으신 것 같아요. 저희가 최고의 요양원을 찾아봐 드릴게요. 할머니는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잔인함에 맞설 강력한 복수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불가능했습니다. 할머니는 진수에게 다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며칠 전 진수에게 문자를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진수야, 미안해. 너한테 좋지 않은 일을 많이 끼쳤구나. 너는 어디에 있니? 안전해? 그리고 오늘 드디어 진수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 저 괜찮습니다. 안전한 곳에 있어요. 제가 할머니를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머니의 가슴이 벅찬 감정으로 차올랐습니다. 진수는 그날 밤 아들 내외와 건달들이 할머니를 납치하려는 계획을 엿듣고 할머니에게 경고했던 것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그 후로 안 보였을 때 진수는 자책했습니다. 혹시 내가 더 빨리 경고하지 않았다면? 혹시 내가 할머니를 더 잘 보호했다면? 그리고 진수는 조용히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증거를 확보했어요. 진수는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제가 설치해둔 작은 카메라에 모든 게 다 찍혔어요. 아드님과 며느리분,
그리고 건달인 것 같은 사람들이 할머니 집에 들어가는 모습, 집을 뒤지는 모습, 그리고 그들이 나누는 대화까지 모두 녹화되어 있어요. 또한 그들이 할머니를 찾으러 나가는 장면도 있어요. 진수의 말에 할머니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진수는 할머니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할머니와 진수는 함께 복수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아들 내외의 범죄를 입증할 증거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진수가 찍어둔 영상 외에도 할머니는 며느리의 가방에서 발견했던 요양원 입소 동의서와 재산 포기 각서, 그리고 위임장을 잘 보관해 두었습니다. 또한 아들 내외가 자신에게 했던 폭언과 협박을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번 그들이 방문할 때마다 할머니는 조용히 휴대폰의 녹음 버튼을 누르고 그들의 말을 기록했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정말 요양원에 가셔야 해요. 우리가 모든 서류를 준비해 드렸거든요. 어머니, 이 집을 팔면 돈도 많고 요양원비도 충분할 거예요. 이게 어머니를 위한 최고의 결정이에요. 어머니,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저희를 믿고 따라가세요. 모든 증거들을 철저하게 모아 한 방에 그들을 무너뜨릴 준비를 했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이나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복수의 불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수는 단순한 개인의 복수가 아니라 이 사회에 만연한 노인 학대에 대한 응징이 될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보자. 할머니는 다짐했습니다. 나를 무시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지. 아들 민수와 며느리 김 여사는 자신들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귀찮았지만 할머니가 어차피 노망난 늙은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으니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야 뭘 하든 말이 많지. 어차피 할머니 말이니까 아무도 안 믿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할머니를 요양원에 강제로 입소시키기 위해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요양원 관계자에게 뇌물을 주고 의사에게 진단서 조작을 부탁하는 등 온갖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어머니가 경미한 치매 증상이 있는 것으로 진단서 써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요양원 원장님, 우리 어머니를 위한 최고의 방을 예약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 그에 맞는 대금을 지불할 테니까요. 하지만 할머니와 진수는 이미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아들 내외의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고 요양원 관계자와 의사와의 접촉 장면까지 모두 영상으로 남겨두었습니다. 보험 사기에서나 등장할 법한 이 철저한 준비는 진수가 원래 형의 탐정일을 도우며 쌓은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그런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진단은 진실에 기반해야 합니다. 녹음된 의사의 거절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의 녹음에서는 의사가 돈을 받고 거짓 진단서를 써주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할머니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모든 범죄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와 진수는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이 모든 증거들을 언론에 먼저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켜 아들 내외가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도록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드디어 D-데이가 밝았습니다. 아들 민수와 며느리 김 여사는 요양원 관계자들과 함께 할머니의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고집 부리시고 저희가 정해드린 요양원으로 가세요. 여기서 더 버티시면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민수가 할머니의 팔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요양원 관계자들도 강압적으로 할머니의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기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뒤이어 경찰관들도 들어섰습니다. 플래시 세례와 함께 마이크들이 할머니에게 향했습니다. 할머님, 아드님 내외분이 재산 때문에 요양원에 강제로 입소시키려 한다는데 사실입니까? 재산 포기 각서와 위임장도 강요했다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도움이 되셨던 사람은 누구신가요? 아들 내외는 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들의 오만하고 악랄한 계획은 한순간에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기자들의 질문 공세와 카메라 플래시 앞에서 그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들을 비웃는 듯 차가운 눈빛으로 응시했습니다. 내들이 계획했던 건 이게 아니었지? 이제 내가 보여줄 차례다. 진짜 지옥이 어떤 건지. 뉴스에는 할머니의 사연이 대서특필되었습니다. 폐륜 자식, 노모 재산 노려 강제 요양원 입소 시도, 어머니의 재산을 노린 아들 내외, 그 악랄한 계획 적발, 노인 학대, 언제까지 이대로만 두어야 하나 등의 자극적인 헤드라인들이 연달아 터져 나왔습니다. 진수가 찍은 영상과 할머니가 모아둔 증거들이 공개되었습니다. 요양원 관계자와 의사의 비리까지 함께 드러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아들 민수와 며느리 김 여사는 순식간에 국민적인 공분을 사는 페류나로 낙인 찍혔습니다. 뉴스 댓글창은 이들을 향한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자식이 이럴 수가 있어? 요양원 입소 동의서 위조라니 얼마나 체계적으로 계획한 거야? 요양원 원장과 의사까지 뇌물로 매수했다니 정말 악질이다. 여론은 완전히 할머니의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김 여사는 언론에 나와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는 치매 초기 증상으로 판단력이 흐려지신 겁니다. 저희는 그저 어머니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동네 분들의 오해가 심한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라며 거짓 해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아들 민수 역시 어머니가 갑자기 돌변하셔서 저희도 당황스럽습니다. 저희가 어머니 재산을 탐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다만 어머니가 안전하게 생활하시길 원했을 뿐입니다. 라며 발뺌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들의 뻔뻔함에 치를 떨었습니다. 이것까지 거짓말을 하다니. 이 자식들은 정말 끝이 없네. 언론과 여론은 뜨거웠지만 법적 싸움은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민수와 김 여사는 거액의 변호사를 고용하여 할머니를 상대로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맞고소했습니다. 할머니는 돈도 백도 없는 상황에서 혼자서 이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진수가 곁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왔지만 거대한 권력과 돈 앞에서 할머니는 약자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판 과정은 길고 험난했습니다. 할머니는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밤마다 울고 아침마다 일어나 법정에 섰습니다. 어머니, 힘내세요. 우리가 이길 거예요. 진수의 응원이 할머니를 지탱했습니다. 매 재판마다 진수는 할머니의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아들 내외의 잔인한 배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그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할머니에게 의문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할머님, 아드님 내외분이 예전에 사채를 쓴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도박을 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또한 할머님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고 한 흔적도 있어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의문의 제보자는 누구일까? 그리고 이 정보가 과연 진실일까? 할머니의 외로운 싸움에 한 줄기 빛이 비치는 순간이었습니다. 의문의 제보자는 다름 아닌 아들 민수의 옛 친구였습니다. 경훈이라는 이름의 30대 초반 남자였습니다. 민수에게 돈을 떼이고
사업까지 망했던 그는 오랫동안 복수를 꿈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민수와 김 여사의 사건을 보자 경훈이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증거들을 제시하기로 결심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민수가 사채를 쓰고 도박에 손을 댄 증거 자료들을 할머니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 자료에는 민수가 할머니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으려 했던 정황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의 서명을 위조한 대출 신청서, 할머니의 도장을 위조한 서류들, 그리고 사채업자와의 통화 오금까지. 할머니는 진수의 도움을 받아 이 모든 증거 자료들을 경찰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민수와 김 여사는 더 이상 발뺌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사기와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그들의 잔인한 계획의 전말이 밝혀졌습니다. 할머니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요양원 강제 입소를 계획했고 이를 방해한 진수를 협박하여 도주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또한 할머니의 집이 난장판이 된 것도 그들이 꾸민 자작극이었습니다. 집을 부수고 물건을 훔친 것처럼 보이게 한 후 도둑을 들었다고 주장함으로써 할머니를 겁먹게 만들려던 것이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악인은 어디까지인가? 이것이 우리의 현실인가? 라는 물음이 사회 전역에 퍼져나갔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수와 김 여사는 법정에서도 죄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어머니를 사랑했고 모든 건 어머니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요양원은 어머니 건강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저희가 어머니 명의를 도용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진수가 확보한 증거 영상과 녹취록, 그리고 제보자가 제공한 자료들은 그 어떤 거짓말도 통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진수가 찍은 영상 속에서 김 여사가 할머니를 향해 야, 노망난 늙은이가 뭘 안다고 나서 조용히 방구석에나 처박혀 있어 라고 막말을 퍼붓는 장면은 법정 안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가? 판사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의 추악한 민낯이 여과 없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법정을 지켜보던 기자들은 재빨리 이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그 영상은 저녁 뉴스의 하이라이트가 되었습니다. 진실이 승리하는 순간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니, 정의가 승리하는 순간 할머니의 마음에는 한 줄기 빛이 비쳤습니다. 법정은 민수와 김 여사의 추악한 범죄 행각으로 술렁였습니다. 특히 요양원 입소 동의서와 재산 포기 각서 위조, 그리고 할머니 명의 도용대출 시도 등은 명백한 사기 및 사문서 위조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진수의 영상 증거와 할머니가 모아둔 녹취록은 그들의 모든 거짓말을 무력화시켰습니다. 마지막 변론에서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담담하게 자신의 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제 자식들이 이렇게까지 변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저 저의 남은 삶을 편안하게 보내고 싶었을 뿐인데 저에게 돌아온 것은 배신과 고통뿐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선 것은 그들에게 복수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사회에 만연한 노인 학대에 경종을 울리고 저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버려지고 학대당하고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그분들에게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머니의 진심 어린 말은 법정 앞 모든 이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진수의 눈에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판사는 자신도 모르게 눈을 비비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사는 엄중한 목소리로 민수와 김 여사의 죄를 하나하나 열거하며 그들의 행위가 반사회적이고 폐륜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어머니를 납치하고 가정폭력을 행사하고 재산을 도용하려고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가족 간의 분쟁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우리 사회의 기본이 되는 가족의 신뢰를 깨뜨린 이들에게는 엄벌이 필요합니다. 민수는 실형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여사는 실형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들은 법정 구속되었고 모든 재산은 몰수되었습니다. 요양원 관계자와 의사도 뇌물죄와 사문서 위조죄로 실형을 받았습니다. 할머니의 재산은 안전하게 보호되었으며 그들의 이름은 사회적으로 영원히 지워졌습니다. 법정 안에서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떨군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정의가 실현된 것에 대한 안도와 감사함의 눈물이었습니다. 결국 이겼어요, 할머니. 진수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그동안 자신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진수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진수는 그저 할머니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의는 결국 승리했습니다. 할머니의 삶을 유린하려 했던 악인들은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고 할머니는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모든 사건이 마무리되고 정심 할머니의 삶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아들 내외의 죄는 만천하에 드러났고 그들은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불안과 공포에 떨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진수는 할머니의 곁에서 든든한 아들 역할을 자처하며 할머니를 살뜰히 보살폈습니다. 할머니, 이제부터는 내가 돌봐드릴게요. 진수는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진수의 말에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은 감사와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할머니에게 깊은 위로와 격려를 보냈습니다. 경로당 할머니들은 할머니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고 할머니가 우리의 희망이야. 할머니가 이겼다는 건 우리 모두가 이긴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할머니의 사연을 통해 노인 학대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게 되었습니다. 언론에서도 할머니를 계속 주목했습니다. 노인 학대의 현실과 정의 실현, 용감한 할머니의 싸움, 가족의 이름으로 벌어지는 범죄 등의 기사들이 연달아 터져 나왔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노인 학대 예방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각종 강연에 초청되어 자신의 사연을 들려주며 노인 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고 피해 노인들에게는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여러분, 노인이라고 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학대받아서도 안 됩니다. 나처럼 용감하게 싸우세요. 그러면 반드시 정의가 승리할 거예요. 할머니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경각심을 주었고 노인 학대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이들의 지지와 응원 속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진수는 할머니의 집 1층에 계속 살면서 할머니의 말동무이자 조력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진수를 친아들처럼 안고 있었고 진수 또한 할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따랐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저녁에는 담소를 나누며 서로에게 의지했습니다. 할머니, 내일 어디 가실래요? 그야 우리 같이 나가지 뭐. 공원에 가서 벚꽃도 보고 할머니 친구들도 만나고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이제 희망과 활기가 가득했습니다. 할머니의 집은 예전의 어둡고 고통스러운 기억을 잊고 밝고 따뜻한 웃음이 가득한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할머니의 용기와 진수의 따뜻한 마음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그 집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대신 사랑과 신뢰가 넘쳐났습니다. 정심 할머니의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극을 넘어 노인 학대의 현실과 정의 실현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감동적인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고 결국 자신의 힘으로 새로운 삶을 개척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인간적인 도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노년의 삶도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할 소중한 시간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노인이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받고 싶은 대우를 지금부터 우리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해주어야 합니다.